육지에 있는 광물 자원을 둘러싼 경쟁들은 이미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배터리 원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중국이 상당수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쟁력은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이제 뼈아픈 거는 뭐냐면은 전 세계 70%는 바다인데 힘해저를 탐사를 해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광물 자원들이 그냥 이렇게 굴러다녀요. 감자처럼. 그 바다 밑에 있는 자원들은 주인이 누굴까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바다 밑에 있는 자원들도 확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다 위에서의 경쟁은 물론이고 바다 속에서의 경쟁도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전기차, 특히 이제 세계 제1의 자동차 회사로 이제 부상한 BYD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 전기차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예전서부터 꽤 많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现在汽车产业里边的恒大已经存在了，只不过是没报而已。 그러니까 협력업체들한테 대금 지급 기간이 처음에는 뭐 3개월 이러다가 이제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6개월, 뭐 9개월 이렇게까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 중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생겼고 그다음에 중국 내수 경기는 그에 비해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구매 여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으니까 당연히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파격적인 세일, 1등 업체들이 이제 막 15%, 20% 이렇게 가격을 내리니까 뭐 3위, 5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더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러다가 이제 다 죽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공멸의 이제 공포까지 지금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중국 전기차가 이제 드디어 한계에 봉착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들 하시는 분이 많은데 가만 보면 되게 익숙한 패턴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수석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중국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주니까 수많은 업체들이 들어섭니다. 여러 가지 돈을 주고 혜택을 주니까 안 하면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수백 개의 업체들이 생겨가지고 난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요. 처음에 이를테면 뭐 100명한테만 주면 보조금을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갑자기 1000만 명, 뭐 1억 명 이렇게 돼버리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줄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보조금으로 먹고 살던 많은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당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를 쭉 견디고 나면 몇 개 업체가 남아요. 중국 정부는 그 몇 개 업체가 남을 때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몇 개 남은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이제 해줘요. 그동안에 지옥을 뚫고 나왔으니까 국제시장, 훨씬 넓은 시장에서 경쟁력 이런 건 좋겠죠. 그러면서 전 세계 시장을 싹쓸이를 하면서 이제 시장을 장악하는 게 중국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BYD 같은 경우가 제일 돈이 많고 제일 큰 업체다 보니까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라는 타이틀 그리고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는 거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좀 과잉 경쟁, 과당 경쟁을 하는 거고 오징어 게임 같은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제 맞는데 중국 정부는 이거를 관리할 만한 노하우들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3년 후, 5년 후에 살아남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 지금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20% 이상은 충분히 싸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지옥의 구렁텅이를 빠져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경쟁력은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이제 중국 전기차 산업이 한계에 봉착했다라기보다는 전형적으로 중국 산업이 이제 거치는 과정을 좀 호되게 겪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전기차가 이제 더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은 배터리 기술이 탁월하다. 보통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이죠. LFP가 있고 NCM 방식이 있고. LFP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저렴하고 성능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는 NCM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좋고 고성능인데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게 어렵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LFP 배터리에 대해서 되게 낮춰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도 되게 저렴하고 주행거리도 짧고 정말 싸구려 차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드는데 중국이 노력한다. 우리는 고급 배터리를 만들어서 너희들과는 다른 시장을 차지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시간을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중국의 LF 배터리가 우리나라 NCM 배터리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좀 무거울 따름이죠. NCM 배터리를 못 만드느냐? 그건 아니죠. 거기다가 이 BYD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배터리 업체이자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예요. 누구보다도 원가를 잘 알고 있고 어디서 비용 절감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 업체보다 더 싸게, 더 성능 좋은 배터리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렴하지만 성능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배터리부터 초고성능까지 다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배터리와 관련돼서 경쟁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광물 자원들이 매우 중요하다. 배터리 원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광물 자원이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락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자원 개발 또는 이제 기존 광산 매입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중반서부터 코발트가 미래에 필요할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공기업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이제 코발트가 많이 나니까 현장 사무소를 냈어요. 하지만 이제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국내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전에 했던 자원 외교와 관련돼 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코발트 가격이 막 치솟기 시작하던 그 순간에 다 문 닫고 철수를 합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 국가가 밀어붙여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향후에 우리가 필요한 물량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기타 등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자원 개발 또는 이제 기존 광산 매입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과거부터 이제 이런 곳을 열심히 잘 활동을 하면서 광산을 잡아왔으니까 광물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 대해서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원자재 가격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요. 급등할 때는 당장 저걸 사야 돼요. 그런데 막상 사들여서 우리가 갖고 올 때쯤 되면은 이미 상황이 바뀝니다.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 왜 샀냐?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되는 결정을 했던 분들이 여러 가지로 곤란한 경우를 겪어요. 지난 몇 번의 이제 이런 실패를 겪으면서 저 분야는 우리가 안 하는 게 좋아.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원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보면 세계적인 니켈 이제 보유국인데 인도네시아는 그 니켈을 가지고 그냥 캐서 원강 자체로 파는 게 이제 불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다른 나라에 가서 가공을 해서 비싼 부가가치를 파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 기업들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한테 인허가 주면 너희들이 이거 고부가가치로 만들 수 있는 기술 시설 이런 거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사업권을 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광산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 광물 자원들의 상당수는 중국 기업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더 이제 뼈아픈 거는 뭐냐면은 그 광물 자원은 그냥 캐는 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죠. 캐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산업용 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정년, 재련 뭐 이런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년, 재련 과정의 90%는 중국이 다 합니다. 다른 나라는 그럼 뭐 했냐? 정년 재련 과정은 환경 오염이 심합니다. 수질 오염, 뭐 대기 오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산재도 많을 수밖에 없고 에너지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난 1990년대 이후부터 많은 나라에서는 중국이 한다니까. 값도 싸.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느니 중국에서 해서 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우리가 깨끗하게 사오면 우리나라 환경 문제 없고 자연도 보호할 수 있고 좋아 라고 했던 거죠. 중국은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꿀꺽 삼켜가면서 시장 장악력을 높여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미중 관세 전쟁도 최근에 동향을 보면 히토류가 지금 제일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네네. 히토류는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히토류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레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문 이제 뭐 자원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땅 파면 웬만한 지역들에 보면 히토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히토류 종류들도 되게 많습니다. 원소 기호로 따지면 이제 좀 가벼운 쪽 하면 이제 경히토류, 무거우면 중히토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히토류 쪽으로 넘어가면 이거를 정년 재련하다 보면 어떤 물질이 나오냐면 방사선 물질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또 환경 오염을 감당해야만 이거를 이제 캐서 원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히토류를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큼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사실 히토류를 처음에 제대로 이거를 연구하고 여러 가지 설비를 갖추고 했던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우라늄, 원자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히토류가 필요한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런 흐름들을 쭉 지켜보면서 그럼 우리도 하지. 근데 찾아보니까 중국은 원래 히토류가 많아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덩샤오핑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중동에는 원유가 있으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게 미래에는 분명히 중요하게 자원이 될 거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히토류 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2010년대 15년 정도까지는 이 히토류 개발 붐이 아주 과다할 정도로 일어났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은 전 세계 이제 히토류 시장을 장악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히토류는 쓰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뭐 레이더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 안에도 들어가면 훨씬 더 성능을 좋게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최첨단 전투기라고 하는 뭐 F-35, F-22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 뭐 미사일 이런 데도 다 히토류가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문명 대부분은 히토류를 다 어느 정도는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동안에 다 이제 중국이 이제 장악을 해왔던 거죠. 사람들이 처음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은 한 10년쯤 전이죠. 센카쿠 열도라고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애매한 영토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이제 지역인데 중국이랑 일본이랑 영토 분쟁을 벌입니다. 일본이 그 주변 지역을 이제 항해하던 중국 선박을 이제 납포를 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 중국이 히토류 수출 중단을 이제 선언을 하죠. 딱 그러고 보니까 그 일본의 첨단 제조업이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이 히토류가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다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럼 벌써 이제 10년도 넘었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똑같냐? 히토류를 개발하는 거는 비교적 어렵진 않아요.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거는. 근데 그거를 가공하려고 그러면 비효율과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계속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에너지 공급망 패권 전쟁이 지금 어떤 국면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육지에 있는 광물 자원을 둘러싼 경쟁들은 이미 치열하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주인들이 다 정해졌죠. 그런데 지구상의 이제 바다는 70%잖아요. 70% 바다 중에서 보통 뭐 배타적 경제 수역 EEG라고 이제 보통 들어보는 것처럼 끊어가겠습니다. 네. 뭐라고 조금만 배타적 경제 수역이란 연안국이 경제적인 조건을 행사할 수 있는 해역이다. 설명 잘 됩니다. 영해랑은 다른 거래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해로부터 이제 200캐리 그 정도를 벗어나는 정도까지는 이제 그 나라가 그 밑에 있는 뭐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독점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 대륙에서 200캐리를 이렇게 긋고 나면 어마어마한 바다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바다 밑에 있는 자원들은 주인이 누굴까요? 주인이 없어요. 그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 바다 속에 있는 자원을 캐면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 아니냐 라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생각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야, 지금 땅에서 캐는 거가 다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저 바다에서 이제 캐는 게 낫지 않을까? 서로가 이제 눈치를 보는 상황이 그동안에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로 영해, 뭐 배타적 경제 수역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실 바다에다가 선을 어떻게 긋는 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다가 지난 1980년대부터 이제 유엔이 주도하는 유엔 해양법이라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누구의 바다도 아닌 저 공해 밑에 있는 것은 인류 공통의 그냥 유산으로 일단 간주하고 일단은 유보시켜 놓은 거죠. 그런데 지난 70년에 이제 오일 쇼크가 닥치면서 바닷속에서 뭔가 자원을 찾자라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그런 해저 탐사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미국이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엔에서 이런저런 법을 만드는 거를 지켜보다 보니까 저 법에 우리가 사인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거기에 사인하지 않았어요. 중국도 사인하지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 유엔 해양법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한 나라끼리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약속하지 않은 나라들은 그럼 어떡하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유엔 해양법하고 비슷한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을 만들었어요. 아무나 가서 막 해지는 말고 일단 미국 정부에 신고를 해. 그러면 미국 정부가 잘 판단해서 허가를 해줄게. 라고 일단은 정해놓은 거죠. 당시 기술로는 어디 있는지는 찾지만 이거를 굳이 캐가지고 했을 때 경제성이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몇몇 기업들이 저 태평양에 있는 요만한 조그만한 섬나라들을 꼬셔가지고 우리는 캐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이제 한 거죠. 그동안은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우리가 먼저 나가서 그런 일을 하지 말자 라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걸 안 해? 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행정기관에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아무 절차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빨리빨리 준비를 하고 접수가 되면 빨리 허가를 내줘라 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해양법이랑 미국법이랑 충돌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거는 누가 규제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국제 해저기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가 중국인데 이게 미국의 어떤 전략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이제 보통 이런 국제기구들은 힘센 나라들이 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내는 나라가 발언권이 커요. 근데 여기는 이제 미국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누가 돈을 많이 내느냐? 중국이 제일 많이 돈을 내죠. 그러니까 중국 발언권이 이제 큰 이제 그런 상황이고 중국의 해저 탐사 기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 바닷속 심해전은 이제 보물섬이다. 모든 이제 역량을 집중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뭔가를 해봐라. 라고 그러니까 10개 넘는 기관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경쟁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는 거죠. 바닷속을 탐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배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해저까지 내려갈 수 있는 보통 잠수정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사실 그걸 가지고 돈을 벌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는데 중국은 이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가지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어느 바다든 내려갈 수 있는 이제 역량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고 단순히 이제 그게 기술적으로만 있는 것뿐만 아니고 물량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게 이제 무서운 거죠. 이를테면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전체 털어봐야 이제 한 10대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뭐 30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도 훨씬 더 새 거, 최근에 만든 거, 좋은 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다 위에서의 경쟁은 물론이고 바다 속에서의 경쟁도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두려움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해저 잠수정 앞에 이제 커다란 유리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팔 같은 게 달려가지고 이것저것 작업도 이제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이제 중국의 해저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군용으로 얼마든지 전용이 될 수 있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첩보전에 동원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인터넷 정보의 대부분은 다 해저 케이블로 이동을 합니다. 그 케이블에 조용히 중국 잠수정이 가가지고 로봇 팔로 거기다가 피복을 벗겨내고 접속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청 가능한 거예요. 평소에는 도청하고 있다가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거나 유사시에는 어떻게 돼요? 자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산업적인 목적,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라고 이제 보지만 미국과 중국 에너지 패권 경쟁이라는 것은 판이 커지다 보면 결국은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이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 대해서 자기의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디를 가든 중국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 이게 미국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양상이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 뭐라고 나와? 미국이나 중국의 이제 핵심 경로를 확보하려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 이 공급망을 가지고. 레이튼이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 괜찮네. 잘 나온다. 잘 나오는 것 같아. 해저 광물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해저 광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찍 한 1980년대 말 90년대 초반서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옆 나라인 일본이 이제 해양 선진국이기 때문에 일본이 하면 대한민국도 해야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살림을 쥐어짜가지고 열심히 그동안 활동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상업적 채굴이 아닌 뭐 이제 과학 탐사 이런 이제 채굴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독점적인 광구 이런 것도 확보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되는 기술도 이제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굳이 랭킹을 따지자면 뭐 세계 5, 6위 정도 수준은 이제 된다. 조선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거기에 들어가는 바다에 일단 나가면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뒤에 0이 하나 아니면 2개씩 붙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자금력에서 이제 밀리다 보니까 양쪽으로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라는 것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원료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도 이제 광물 자원이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락합니다.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가격이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싸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걸 찾게 돼요. 근데 문제는 다른 거를 찾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연구와 개발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중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공계를 우대를 하고 1년에 4년제 대학생이 1000만 명씩 나와요.
이러한 연구 인력을 이제 확보를 하고 그것도 저렴하게 확보하기가 되게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로운 기술 가지고 중국과 경쟁을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다. 실제로 뒤처져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처음에 조금 기다려보다가 남들이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하면 그때서부터 막 사람과 돈을 들러부어 가지고 앞서 나가기 시작하죠. 다른 나라가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많은 이제 배터리 원료 물질들 같은 경우에 보면 중국 업체들이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볼 수는 있죠. 하지만 이미 그러면 가격이 중국제보다 2배가 비싸면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중국보다 훨씬 비싼 배터리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의 어떤 이런 배터리와 관련돼서 경쟁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방향성을 잘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